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한 국가가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실험이죠. 그것도 전쟁도, 재난도, 전염병도 아닌 자발적 선택으로 말입니다. 이 실험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오랫동안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잉카 제국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오스만 제국은 내부 분열로 무너졌죠.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런 역사적 패턴과는 전혀 다릅니다. 외부의 위협도 자연 재해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인구를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 충격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한국의 인구는 2070년까지 약 3,4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불과 50년 만에 현재 인구의 30% 이상이 사라지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노동 인구의 감소 속도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노동력의 절반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간 연령은 60세에 달할 것이고, 이는 평균적인 사람이 은퇴 연령에 도달한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율 2.1명에 비해 73%나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한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한국의 현대사가 품고 있는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국은 폐허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3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전쟁으로 주요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1인당 GDP는 고작 67달러에 불과했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오늘날 1인당 GDP 34,000달러,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공자의 가치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면, 집단주의, 계층주의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급속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국가 발전이 우선시되었고, 이는 묘사봉공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됐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공동체에 봉사한다는 의미죠. 군사 정권 시기를 거치며 이러한 가치관은 더욱 강화되었고 한국 특유의 위계 질서와 결합하여 독특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생산성보다는 장시간 노동을, 창의성보다는 복종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퇴근 후 회식은 의무가 되었고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집에 갈 수 없는 관행이 정착됐습니다. 이런 문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국인들은 연간 1900시간을 일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죠. 더구나 이 통계에는 퇴근 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각종 회식과 친목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노동 시간은 이보다 훨씬 더 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국인의 임금은 OECD 국가 중 1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5,000달러나 낮은 수준이죠.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주거비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사회는 서서히 멈춰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났고 빈 교실이 늘어나는 초등학교도 속출했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통폐합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남동의 한 고급 주택가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는 특이한 설계로 주목받았습니다. 전체 세대의 80%가 방 1개짜리 원룸형 구조였죠. 건설사 관계자는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어요. 1인인 가구만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혼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결혼 피해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죠. 수도권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는 분만실을 줄이는 대신 불임 클리닉을 확장했습니다. 출산 수요는 급감했지만 난임 시술을 원하는 고령 산모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죠.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어요. 첫째 아이부터 월 10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죠. 청와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였죠.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경제계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주요 기업들은 앞다퉈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미혼 직원의 결혼 시 큰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죠. 해외 언론도 한국의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심층 분석했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를 조용한 재앙이라고 표현했죠.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높은 교육비 부담 해소, 주거비용 안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방 도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상가들이 문을 닫고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도시 자체가 활력을 잃어갔어요. 지역 경제는 급속도로 침체되었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인구 감소가 시작된 시기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때와 일치했습니다. 20대와 30대 젊은 층에게 내 집 마련은 이제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죠. 강남 일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을 훌쩍 넘어섰고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주거 불안은 곧바로 결혼 포기로 이어졌어요. 서울 근교의 신도시마저 집값이 치솟자 젊은이들은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혼인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부동산 문제는 교육 격차도 키웠습니다.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해 억대의 전세금을 마련해야 했고 이는 다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졌어요. 일반 가정에서는 한 달 평균 150만 원의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미미했죠.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물량 확대 등의 정책이 쏟아졌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중산층의 붕괴는 가속화됐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2015년 대비 2배 이상 벌어졌어요.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좌우하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늘어났죠. 일부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전세 물량 감소를 부추겼고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켰어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젊은 세대의 좌절감을 키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죠. 평생 월세로 살아야 한다는 체념이 깊어졌어요. 정작 집을 마련한 이들도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를 줄이거나 추가 소득을 찾아 투잡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죠. 주거 불안은 지방 중소도시까지 번졌어요.
수도권 집값에 밀려난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도 과열됐습니다. 원주민들은 임대료 상승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죠. 결국 부동산 문제는 저출산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안정된 주거 없이는 결혼도 출산도 꿈꿀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깊어졌고, 이는 다시 인구 절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냈어요. 청년들의 좌절감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전세 사기로 수억 원의 빚을 진 30대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종을 울렸어요.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산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성 확보가 출산율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해 보였어요.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00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겨냥한 결혼 장려금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완화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지원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선 사회 구조적 위기라고 지적합니다. 극심한 교육열, 치열한 경쟁 문화, 장시간 근로, 성차별적 직장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의 68%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어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대로라면 2070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00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이에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미래는 이 인구 절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단순한 출산 장려금이나 주택 지원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죠. 지금부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